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A50 전투력 무려 4배 올린 한국이. 2. 이거 완전 이완응. 대만 분열. 중폭격기 출격. 3. K2 전차 실탄 기동사격 직접 해본 폴란드 병사 한마디에 전차 전문가들 경악한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어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수주 잔고가 가장 많아 FA50 공급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AI는 FA50을 비롯한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는 목표를 현실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등장하여 큰 화제가 되었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황도 알려져 모두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전투기의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름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 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연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CJ 3호기의 시연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 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A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KF-21 시제기의 탑재에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G 넥스원은 2023 공군 민군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A4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 넥스원이 공개한 FA50A4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공지해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터부터 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A4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 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 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2 국산 AESA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등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KAI 고정익체계팀 곽재진 수석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AESA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에 KAI와 LIG 넥스원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AESA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 넥스원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AESA 레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 넥스원에서 만든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술권부터 AESA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에 AESA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궁, 해군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플러스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동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합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용 IIR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급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촉즉발의 대만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똘똘 뭉쳐도 모자를 여론이 둘로 나뉘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를 먼저 걱정해야 할 지경인데요. 심지어 한쪽에선 오성홍기가 불타고 다른 한쪽에선 성조기가 찢기는 가운데 중국까지 90대가 넘는 군용기와 함정을 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든 대만이 먼저 나서서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칠 지경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분열된 대만의 실상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전투기 42대와 함정 8척이 대만 해협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항모전단이 양만 전쟁에 대비한 초대 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폭장량만 12톤에 육박하는 H-6K가 실제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한 채 공중조기건 보통제기, 선멸기, 교란기의 호위를 받으며 대만 주요 목표물을 대상으로 수차례나 모의 타격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대만을 털어먹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비웃으며 침까지 뱉고 유유히 돌아가는 모욕적인 도발을 벌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런 모욕을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대만의 답답한 마음에 들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게 중국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도발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만 내부의 분열이 숨어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대만의 대표적인 친중 민사 마잉주 전 총통은 대만을 방문해 항일 유적지를 찾는 등 속된 말로 중국의 발바닥을 핥아댔는데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굴욕 외교를 자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잉주 전 총통은 국공내전에서 대만이 패배한 이후 중국에 방문한 첫 전직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 행보가 갖는 삼짐성이 얼마나 큰지는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계기로 대만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차미밍원 현 대만 총통은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에 대한 경고와 보복 조치로 아예 직접 미국을 방문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하며 강력한 견제수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만이 분열할수록 웃는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대만 포위 훈련을 시작해 버린 건데요. 그러면서 앞서 말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이번 포위 훈련을 두고 대만 국민당과 중국 간의 모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 의사를 내비쳤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만의 국론 분열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빌미인데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 침공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되었고 여기서 중국은 상당한 교훈을 얻었음이 자명합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 또한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은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오판으로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크다 라며 서방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30년으로 예고되었던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싱크탱크들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빠른 예측은 이제 고작 8개월 남은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만 총통을 뽑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만은 3연임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나라라 14대, 15대를 연임한 차이 잉원 현 총통이 출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민 국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민주진보당이 총통을 배출하더라도 반중 노선의 최대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작 활동을 개시하고 인민의 반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에 본격적인 무력 침략을 통해 대만을 복속시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승리, 대만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병합하려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계민사들 역시 2024년을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는 2024년 이 대만 총통 선거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겸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순간이라도 미국의 권력 기반이 약해진 틈을 중국이 절대 놓칠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올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회의를 치르면서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지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만 침공을 천명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물론 중국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신창 푸단 때 미국학 연구소 부소장은 중미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대립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중미 관계의 전략적 불신을 막화하고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며 대만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어 선택이야 두루뭉술하지만 내용을 종합해보면 협박과 다를 게 없는데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한번 싸워보겠다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만 내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만 국민은 중국의 내정 간섭에 저항하며 대만의 독립성 유지를 지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론이 지난 대만 총선에서 국민당 압승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친중 노선의 국민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21개 선거구 가운데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13곳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2024년 총동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만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82%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재밌는 점은 대부분 국민이 중국과의 물리적인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평화 유지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 국민담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전쟁의 공포에 지친 대만인들에게 중국과의 평화협정과 경제협력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협조를 지렛대 삼아 대선까지 지지율을 놓고 일갈심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밍주 전 총동의 방중에도 이런 심산이 칼려 있었을 텐데요.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만의 국호인 중화민국을 발작 버튼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밍주 전 총통의 방중 때는 연설문에서 사용된 중화민국, 중화민족 등의 단어를 제지하지 않았는데요. 마잉주 전 총통이 공공연하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대만 전계 고위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술수긴 하지만 대만이 이름뿐이 남아 중화민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중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그러나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대만인들은 중국과 국민당을 옹호하는 여론과 미국과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나뉘어 치열한 분쟁 중인데요. 중국민 퇴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성홍기를 불태우는 시위대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선 반미구호를 외치는 단체들까지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만의 분열은 독립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 민 이슈와 세대 간의 갈등,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 중입니다. 여전히 대만 기성세대가 험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 세대에서는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와 같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반도체, IT,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대만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반면 기술력, 투자 등 문제로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이 내수 규모가 작은 대만 경제에 불만 묘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즉 최근의 대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 경기 둔화는 경제 체질의 구조적 한계와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중 노선의 국민당이 압승했다는 것은 대만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호도된 진실에 현혹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만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연일 막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을 비롯한 대만의 친중 정계는 이 피해의 주범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기업에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경제적 안박으로 대만의 경제 상황이 이토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한국 핑계는 놀랍도록 잘 먹혀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정치 공작과 내부 갈등은 언제나 인접한 강대국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잡은 국민당과 대만인 과반수가 중국의 참정을 원하니 도와주겠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유로마이단 사태가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전으로 확대되었고 종국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었는데요.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 현재의 대만 땅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고 현재까지 중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위훈련으로 민한 긴장 역시 지역 만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력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한민국과 인접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게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설문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당연히 미국을 따라 참전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국내 미군 기지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이상 후방 지원 정도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갈릴 정도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토의 최전선 노릇을 하게 된 폴란드를 떠올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만의 위기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놓인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과 안보의 위협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손익계산 서상 막대한 피해와 정세 불만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양만전쟁을 방조하는 건 사약을 먹기 전 사탕을 삼키는 것과 진배없는 일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언론사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지구상 최강의 전차 3대를 선정한 기사가 보도되어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현존하는 주력 전차 중 누가 보더라도 최고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차 3대를 꼽았는데요. 그 3대는 바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3대의 전차의 순위를 매긴 결과 레오파르트 2는 3위, M1 에이브람스가 1위, K2 전차가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동의 강호인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시리아군을 상대로 좋지 못한 전과를 보여주었던 전적으로 인해 3위에 선정되었고 K2 전차의 경우 유기압 현수장치에 기반한 뛰어난 기동 능력과 KSTAM-2와 같은 치명적인 스마트 탄약에 기반한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그 강력한 성능이 증명된 미국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를 1위로 꼽았는데요. 물론 미국 언론에서 꼽은 순위이기에 다소 사심이 섞인 순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기자 역시 미국 언론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덧붙였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K2 전차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 전차가 M1 에이브람스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데요. 노르웨이 전차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면서 종합적으로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 우수한 전차라는 사실은 증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명품 전차 M1 에이브람스를 상대로는 어떨까요? 한참 후발 주자인 K2 전차이기에 M1 에이브람스와는 그동안 비교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K2 전차의 폴란드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이 두 전차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M1A2 전차와 K2 전차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요. 즉, 직접 두 전차를 몰아본 입장에서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게 가능한 유일한 군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고 사격해본 폴란드 병사들이 지금까지 운용해온 전차들과 K2 전차를 비교 평가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폴란드 전차병들은 놀랍게도 K2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폴란드군의 제16기계화 사단에서 K2 전차를 100시간 동안 200km를 운행하고 3번이 실사격, 2번이 보급을 거친 후 평가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은 폴란드군의 주력 기갑부대로 과거 T-72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운용했었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원받은 M1A2 전차를 운용 중인 서구권과 동구권 주력 전차를 모두 운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전차 전문가들보다도 실전적인 경험을 토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K2 전차의 기동성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작전 대기 중 적의 기습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하여 진행된 훈련에서 가장 신속하게 전차의 시동을 걸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가능했고 폴란드어를 지원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UI도 호평받았습니다.
야전 정비 운영성에 있어서도 모듈 구성을 동해 전투 중에도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의 교체가 쉽다는 점이 고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자동 장치, 통합 모니터, 넓은 내부 공간, 시야 확보의 용이성 등 전차병의 편의성을 위한 장비들이 잘 갖춰져 전투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첨단화된 K2E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헌터킬러 능력에 있어서는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비교해 한 세대 이상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적할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조종수 해치 부분이 다소 작고 위치가 불편하다는 것과 K2E 부무장인 12.7mm 대공기관총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소한 흠일 뿐 여러 우수한 장점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전차병들은 K2 전차를 지금까지 운용해본 최고의 전차로 손꼽았습니다. 그 M1A2 에이브람스를 상대로 K2가 우위를 점한 것이죠.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 역시 특집 방송을 통해 폴란드의 새로운 주력 전차인 K2와 M1A2를 비교 분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차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폴란드는 육군을 위한 전차 도입에 나섰습니다. K2 전차와 M1A2 전차가 대표적인데요. 오늘 우리는 왜 폴란드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어느 전차가 더 나은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미안에게 먼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두 종류의 최신 전차를 구매하게 되었나요? 폴란드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수의 전차를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구형 전차인 T-72, PT-91을 시급하게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폴란드는 우선적으로 M1A2 250대를 구입했죠. 정확히는 M1A2 SEPV3 버전으로 매우 현대적인 전차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도 구입했는데요. 이 전차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전차의 전술적 기술적 속성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 무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화력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 두 전차의 주요 차이점은 생존성과 기동성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에이브람스 전차는 즉각 대응을 위한 오늘날의 전차이고 K2는 미래의 전차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러한 가정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최신 버전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입할 경우 4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K2의 폴란드 버전인 KEPL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KEPL은 현대로템에서 폴란드군의 요구사항과 지리적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알맞게 조정된 전차로 폴란드 지형에 매우 적합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마타 전차급 전자장치와 구성 요소는 그대로이고 외관만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에 있어서는 기존 K2 전차보다 더욱 향상되었음. 승무원의 생존을 위한 방어력은 에이브람스에 근접해 있습니다. K2 전차에는 50mm 이상의 튼튼한 장갑이 적용되어 있으며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었습니다. K2의 정면 장갑뿐만 아니라 측면 장갑 역시 단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탄이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으로도 날아들 수 있으니 측면 방어 장갑도 잘 갖추어져야 하죠. 물론 생존성 부분에서 에이브람스와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에이브람스는 탄약 저장소를 승무원과 분리시켜 두었습니다. 이 같은 에이브람스의 구조는 폴란드군의 구매 계획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의 경우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마찬가지로 24발이 탄약이 승무원 옆에 적재되어 있고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같은 문제점을 PL이라는 변종을 통해 차량 외형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KEPL의 경우 동체의 탄약이 분리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선체 탄약고는 두 개의 탄약고로 나뉘고 조종수 양쪽에 배치되어 격리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변형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형을 통해 KEPL-260T라는 요구사항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군의 이러한 주장은 이해는 되지만 제 생각에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다리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게가 약 66톤인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구입했습니다. 최신의 전차는 60T 이상의 중량이 필요로 하고 KEPL의 무게도 60톤이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60T 무게의 전차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보급 차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차량에 대한 구성들을 공개했습니다. 에이브람스와 KEPL은 교량을 사용하여 도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레오파르트 이전차보다 도각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데요. K2 전차에는 전차용 스노클링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도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폴란드 내에서 K2 전차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중간 폴란드의 현재를 지키기 위해 도입한 전차가 M1 에이브람스이고 폴란드의 미래를 위한 전차가 K2 전차라는 말이 지금 폴란드에서 K2의 입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말 같은데요. 단순히 미국에서 사들여 사용할 M1 에이브람스와는 다르게 K2 전차는 폴란드군의 현대화에 발맞추며 더욱 강력하고 폴란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차로 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유럽 전체에서 우리 무기가 가지는 명성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방산의 전진기지를 톡톡히 해주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체로 K2 전차의 명성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